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냥 팩수사위입니다. 장모님 건드린 게 실수셨죠. 3년 동안 무능력한 백수로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장모님이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뺨을 맞는 순간을 목격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00억 자산가라는 제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죠. 민준 씨, 이력서는 넣어봤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식탁 너머로 날아왔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죠. 네, 어머님. 몇 군데 넣었습니다. 그게 벌써 3년째잖아. 수진이가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 내가 물어봤잖아. 민준의 아내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민준 오빠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노력이지. 민준아, 당신 얼마나 더 이러고만 있을 거야? 장모님은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죠. 이런 대화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강민준, 35살.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처가에서는 무능력한 백수 사위로 통했죠.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매일 집에서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가끔 도서관에 간다며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처남 태준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매형, 요즘 알바라도 해보는 게 어때? 편의점이든 뭐든. 뭐라도 하는 게 나아.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보고 있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죠. 매형도 이 정도면 남자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태준이의 말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23살 대학생인 태준이도 민준을 무시했죠. 심지어 존댓글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혼자 부엌에 서 있었죠. 싱크대 위에 놓인 장모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4살인 장모님 박영희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백화점 청소팀에서 일하고 계셨죠. 연금과 월급을 합쳐야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장모님이 늘 얇은 옷만 입고 계신 게 신경 쓰였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더 그랬죠. 여보, 나 출근해. 수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조심히. 민주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죠. 태준이도 학교에 가고 장모님은 이미 백화점으로 출근하셨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이 떴죠. 해외 주식 계좌, 부동산 포트폴리오, 환율 차트, 그리고 여러 개의 법인명의 통장.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민준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창을 모두 닫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오후 1시 정각, 민주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거리에는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명품 백화점 앞에서 민주는 고급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매장을 둘러보다가 여성용 패딩 코너로 향했죠. 어머니께 선물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이십니다. 그럼 이쪽 제품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보온성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정말 단정해서요. 직원은 검은색 롱 패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주는 촉감을 확인하고 라벨을 봤죠. 가격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고급 명품이었지만 민주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포장도 해주시고요. 좋은 선택이세요. 선물용으로 특별하게 포장해 드릴게요. 직원은 능숙하게 패딩을 상자에 넣고 리본을 달았습니다. 민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체크카드였죠. 결제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수처럼 보이는 남자가 50만 원짜리 패딩을 망설임 없이 샀으니까요. 포장된 쇼핑백을 받아든 민주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죠. 장모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 지금까지 선물을 주려고 할 때마다 장모님은 괜찮다며 미루셨으니까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 쪽 백화점으로 향했죠. 장모님은 그곳의 청소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시 30분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는 명품 광고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했죠. 민주는 직원 통로를 통해 청소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몇 번 간 곳이라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왔네. 오늘따라 일찍. 휴게실에 있던 청소팀 동료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님은요? 박 선배님은 어디 계세요? 아, 박 선배 지금 3층 여성복 매장 청소 중이실걸. 이 시간 되면 항상 거기서 청소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나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도착했을 때 그 순간 들렸습니다. 이 돈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죠. 마치 얼음처럼 찬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못 갚고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야. 그 목소리는 들었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들릴 리가 없었죠. 민주는 천천히 코너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 것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찰싹 귀를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의 몸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에요. 제발 다시 한 번만. 미안해.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누가 장모님한테 손을 대?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긴 머리, 명품 구두, 파운데이션이 짙게 칠해진 얼굴. 그 얼굴에는 처음 봐도 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우월감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죠. 당신이 그 백수 사위네.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명백한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박지혜. 당신 처제 남편의 전 아내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지혜. 그 이름은 가족 모임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었죠. 오직 장모님 혼자만 알고 있던 상처의 이름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때려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장모님이 우리 시어머니한테 뭘 했는데 당신이 뭘 알아? 박지혜는 손가락으로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이 가슴을 건드렸죠. 당신 장모님이 남편한테 투자하라고 꼬셨잖아. 남편이 사업 실패하자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 박영희가 떨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때 내가 정말 몰랐어. 진짜 몰랐단다. 몰랐다고? 당신이 남편한테 꼬셨잖아.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망하지 않았어. 박지혜는 여성복 진열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러 옷들이 떨어졌죠. 그만해. 이건 이야. 민준이 박지혜를 밀어냈습니다. 박지혜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쳐다봤죠. 상황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당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넌 당신 장모님이 안 된 자식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는 걸 알아? 박지혜는 여전히 목청을 높였습니다. 백화점 곳곳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억 원. 당신 장모님이 우리한테 빚진 돈이 2억이야. 알겠어? 2억? 박영희가 떨렸습니다. 가만, 2억이 뭐라고. 1억 5천은 이미 갚지 않았어? 이미 갚은 건 다 이자야. 원금은 여전히 2억이야. 이렇게 갚으면 계속 늘어나. 당신 그거 모르고 있었어? 박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죽음을 본 표정이었죠. 그리고 너. 박지혜가 민준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백수면 당신 장모님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아, 맞다. 당신은 돈이 없지. 백수니까. 민준은 박지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표정,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 그래야 내가 당신 장모님 놔줄 것 같아. 아니면 계속 올 거야. 매주. 당신 장모님 일하는 곳에 와서 박지혜는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했죠. 기억해. 500만 원. 그리고 그녀는 정말 가버렸습니다. 백화점을 나간 거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민주는 즉시 장모님을 돌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박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울음을 터뜨린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민준아, 내가 괜찮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왜 때렸어요? 나중에 설명할 테니 지금은 내가 청소를 마쳐야 해. 박영희는 밀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머님, 지금 당장 가요. 의사한테 봐야 해. 아니야. 여기 손님들이 많아. 민준아, 당신이 먼저 나가. 박영희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민주는 할 수 없이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박지혜를 촬영했습니다. 몰래요. 택시 안에서 민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지혜를 검색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두 찾아냈습니다. 박지혜는 명품 가방, 고급 카페, 여행 사진으로 가득한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5성급 호텔 라운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댓글에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장모님 같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년 동안 백수로 살면서 자신이 속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녁 6시 민준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출근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연락이 없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네, 아직 회사 중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밥 먹을까? 먹기 전에 저랑 좀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뭔데? 당신 또 뭐 있어? 잠시 앉아요. 민주는 수진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박지혜의 영상을 보여줬죠. 이건 뭐예요? 오늘 어머님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맡고 있는 장면을 본 거죠. 뭐라고? 어머님이 맞아? 네, 맞으셨어요. 그리고 2억을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수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2억이라니. 그게 왜 일이야? 경찰 신고해야지. 잠깐 들어봐요.
민주는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일 박지혜의 전 남편, 연대보증, 그리고 지금까지의 협박. 수진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말을 안 하신 거야? 3개월을 혼자 견디셨다고? 네, 아마 우리한테 걱정 끼칠까봐. 그럼 당신은 뭐 할 거예요? 저는 이걸 끝낼 거예요. 수진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결의에 찬 눈빛이었죠. 오후 7시 민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지혜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거래 계좌, 신용카드 기록, SNS 활동, 거주지. 모든 것이 화면에 떴죠. 동시에 민주는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 민준이. 오랜만이네. 뭔가 들었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뭔데? 예전 횡령 사건. 박선호, 박지혜. 아, 그 사건이군. 서준호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민준이 전 회사 시절 알고 지낸 사람이었죠. 지금 그에게 성금 결제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신용이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하지만 대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잡해요. 알겠어.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사무실에서 만나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 9시 장모님이 귀가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에는 나이가 더 들어 보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문이 닫혔죠. 수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역 법률사무소 34층. 민주는 서준호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하네. 서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봐. 이 거래는 돈이 계속 오가고 있어요. 불법 자금이요. 규모가 크네. 매달 5천만 원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여전히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데. 서준호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민주는 백화점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폭행? 네, 협박도 있습니다. 며칠간 이런 일이 3개월 동안 반복되고 있어요. 서준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만 봤습니다. 이거 진짜네. 아직도 횡령이 계속되고 폭력까지. 네, 제가 이걸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지켜야 해요. 내가 피해자야? 아니요, 제 장모님이 피해자입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으자. 3개월치 거래 내역, 폭력 사건 모두, 그리고 박지혜의 모든 자산 기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죠? 너 왜 이렇게까지 해? 민주는 장모님이 흔들리던 손을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서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사위군. 대기업 임원 출신이 백수 행사를 하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네. 민주는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회사 출근하듯 나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재취업 면접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로펌을 드나들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혜의 계좌 거래 내역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매달 5천만 원대의 돈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횡령 자금이 흘러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서준호는 차근차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봐. 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야. 서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지의 명의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운영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박지의 전 남편의 친구야. 그럼 박지혜가 여전히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박지혜가 주동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야.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지혜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주범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피해자인 장모님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머님은 왜 그걸 모르셨을까요? 박지혜가 정보를 완벽하게 숨겼을 거야. 당신 장모님은 5년 전 상황만 아시는 듯해. 지금 박지혜가 여전히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 몰랐지. 맞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단계는 형사 고소장 작성, 그리고 박지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압박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뭐 이런 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신용조회 제한, 임대차 계약 해지, 신용카드 정지 같은 거, 그리고 필요하면 자산 동결도 가능해. 그게 가능해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가능해. 박지혜가 연체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고소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자산 동결 명령을 내릴 거야. 민주는 서준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대형 로펌 변호사였으니까요. 그 다음은 박지혜가 당황해하면 실수할 거야. 그때가 기회지. 그때가 우리가 진짜 일을 할 때야. 2주가 지났습니다. 박지혜의 신용카드가 정지됐습니다. 계좌 동결도 이루어졌죠. SNS에 박지혜의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박지혜의 정보를 체크했습니다. 이메일, SNS, 전화 기록 모두를 추적했죠. 이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었으니까요. 박지혜는 당황해했습니다. 신용카드가 먹히지 않자 명품 카페에서 계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행도 취소했죠. 호화로운 생활이 끝난 거였습니다. SNS에 올리던 명품 물품, 5성급 호텔 사진들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박지혜의 변화를 정확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옆길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거든요. 2주 후 서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됐어. 뭐가 됐어요? 박지혜가 우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자신이 모든 걸 반납하겠다고. 신용카드 정지와 계좌 동결에 못 견딘 것 같아. 그리고 형사 고소 통지를 받은 후로 더 심했어. 그럼 지금이 기회네요. 정확해.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사무실로 오게 해. 최종 제시. 지금이 그 시간이 왔어. 알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아내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결정했죠. 먼저 모든 게 정리되고 장모님의 명예가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민주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서준호와 최종 확인을 하고 있었죠. 내일 박지혜가 올 때 증거를 모두 제시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형사고소. 지체하지 말자. 내일 박지혜가 합의를 거부하면 그 즉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그럼 경찰에는 우리가 직접 신고할 거야.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뀔 거라고요. 박지혜도, 가족도, 그리고 자신도. 수진이가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면접은 잘 봤어? 네, 그냥 그래요. 수진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매일 나가고 밤마다 컴퓨터, 표정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눈빛을 봤을 때 이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민주는 아내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곧 말씀드릴 거예요. 가족의 일이 정리되고 나면. 가족의 일이라니 뭐 있는 거야?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일이 되었어요. 수진이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신뢰해주는 제스처였죠. 다음 날 오전 강남역 법률사무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박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죠. 상점 체인점의 가방이 아니라 일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이라고는 구석에도 없었죠. 앉으세요. 서준호가 차를 권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준호는 노트북을 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박지혜의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횡령 증거 모두가 떴거든요. 사진, 영상, 은행 기록,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5년 전 그 사건, 아직도 계속되고 있더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폭행과 협박까지 더해졌습니다. 박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예요. 당신은 변호사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야. 서준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풍기는 위압감이었죠. 박지혜 씨, 당신과 전 남편 박선호가 저질렀던 범죄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폭행과 협박까지 더해졌네요. 여기 증거입니다. 서준호가 또 다른 폴더를 켰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음 파일, 피해자의 증언. 박지혜 씨, 당신이 박영애 씨에게 매주 폭행을 가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영상과 증인이 있고요. 그리고 3개월간 1,500만 원의 돈이 이렇게 오갔습니다. 화면에 은행 기록이 떴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박지혜가 장모님에게 요구한 돈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박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합의하거나 법정에 가거나. 합의라니 뭐요? 모든 비리를 인정하고 횡령금 반납하며 박영애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 얼마를 말하는 건데요? 5억. 박지혜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만. 그때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될 겁니다. 서준호가 시계를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오전 10시였습니다. 당신은 7시간 있어요. 이제 나가세요. 박지혜는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서준호는 휴대폰을 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됐어. 박지혜가 당황했어. 어떻게 됐어요? 몸이 정말 경직됐어. 이제 시간이 자네 편이야. 박지혜가 움직일 때를 기다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박지혜는 좌불안석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전히 먹히지 않았고 계좌도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그녀가 가진 자산으로는 불가능했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고작 2억을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박지혜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있었던 것입니다. 박지혜는 절벽에 몰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수를 생각했죠. 장모님에게 직접 가서 협박하면 어떨까?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박지혜는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폭력을 위협하려 했죠. 박영희,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박지혜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입니다. 손 놓으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나타났거든요. 그의 옆에는 경찰관이 2명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박지혜의 얼굴이 하얀 종이처럼 질렸습니다. 박지혜 씨, 폭행과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박지혜는 저항했지만 경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민준 씨, 당신이?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설명하기엔 사람이 많아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박지혜는 도주 혐의로 추가 체포됐습니다. 해외 도주를 시도했거든요. 하지만 출국 금지가 나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이미 법원에 신청해 두었던 거죠. 서준호는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폭행, 협박, 불법 추심, 사기, 횡령. 모든 혐의가 담겼죠. 검사는 신속 처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민주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는 관둘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에 와서 설명할 거야. 뭐야, 또 뭔 일이야? 곧 알 거야. 밤 8시, 민주는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장모님도 이미 집에 와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안도감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왔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눈이 자신에게 집중됐죠. 수진이, 장모님 박영희, 그리고 태준이까지. 저는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백수사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대기업 부회장 출신이고 스톡옵션으로 약 200억 원의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태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형이 뭐라고? 3년 전 번아웃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숨겼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박지혜에게 협박당하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당신 3년을 속였다고? 3년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내분, 어머님 미안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혜가 어떻게 된 상태일까? 박영희가 물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폭행, 협박, 불법 추심으로 기소되었고 추가로 횡령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당하신 2억 원의 손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억 중에서 어머님이 받으실 몫은 2억입니다. 박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미 졌는데 뭐. 아니에요. 어머님은 피해자입니다. 박지혜와 박선호의 계획된 사기 피해자이신 거예요. 민준이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박지혜의 거래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 모든 증거가 떴죠. 여기 보세요. 박선호와 박지혜는 어머님을 처음부터 목표로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갈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던 거예요. 어머님이 당신들 덕분에 진짜 사기를 당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도 정의를 받으실 거예요. 태준이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형 같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멸이 아니라 존경이었죠. 감사였습니다. 형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 어머니도 구했고 누나도. 그렇게까진 아니고 충분히 구했어. 형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태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거든요. 민주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을 속아온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죠. 여보, 정말 미안해. 더 빨리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뭔지 알아?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경찰서를 경험하게 했고 법적 싸움을 하게 했어.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지킨 거야.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은 뭔가 위대한 일을 했어.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당신도 하지 않아도 돼. 당신은 뭘 할 일을 했어. 장모님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끌어안았죠. 고맙고 감사하고.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안 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당신은 우리 민준이가 되었어. 박영희의 손이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은 박지혜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 공판 날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 모두요. 장모님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니다. 서준호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박지혜 문제 하나 더. 뭡니까? 박지혜가 박선호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듯해. 뭔가 막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버리자. 그럼 박선호가 움직일 틈이 없을 테니까. 네, 좋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과의 사적인 만남을 원했죠. 형,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형 뭐 있으면 내가 도와. 태준이는 형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무능력한 형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한 강한 남자였거든요.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없어. 그냥 형을 믿고 따라와. 형이 뭐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알겠어. 민주는 태준이와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태준이는 형을 존경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형사 공판 날짜였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지혜, 나오세요. 박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사원 박지혜가 아니라 피고인 박지혜였거든요. 검사가 기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지혜는 2024년 8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피해자 박영희에게 폭행, 협박, 불법 추심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과거 사건에서의 횡령 혐의도 재조사 중입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어머니를 돕기 위해 시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영상입니다. 화면에 백화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박지혜가 명확하게 장모님을 때리고 협박하는 모습이 보였죠. 법정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추가로 우리는 은행 거래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 서준호가 나왔습니다. 박지혜가 지속적으로 박영희에게 돈을 요구한 증거입니다. 3개월간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이 피해자에게서 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조직적인 금전 갈취입니다. 서준호는 박지혜의 페이퍼 컴퍼니 내역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지혜는 현재도 불법 자금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횡령 범죄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은 눈을 멀뚝 떴습니다. 판사가 박지혜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지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지혜는 폭행, 협박, 불법 추심,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박영희에게 손해배상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지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해배상 2억은 예상했지만 징역 3년은 충격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강민준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박영희 씨께 한마디 부탁합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혜 씨에 대해서는 그분도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질문을 더 받지 않고 장모님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죠. 그날 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호였습니다. 민준아, 박지연이가 도망쳤어. 뭐?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게 어제 공항이야. 미국으로 간 듯. 박지혜의 형이 자기 여동생을 버린 거야. 그럼 박지혜는? 박지혜는 여기 남겨져. 형이 버린 거다.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까. 동생 대신 자기 자산 챙기고 튈 생각만 한 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이 뭐죠? 상소장이 나올 테고 그것도 기각될 거야. 증거가 명확하니까. 그리고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될 거고. 그건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럼 어머님은요? 당신 장모님은 명예회복이 완료되는 거야. 그리고 2억을 받으실 거고. 그게 당신 장모님을 위한 최선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젠 쉬어. 당신 일은 끝났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거실에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수진이, 장모님 박영희, 그리고 태준이까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정말입니다. 박영희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장모님의 명예는 회복됐고 박지혜는 법정에서 응분의 벌을 받았죠. 수진이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이제 뭘 할 거야? 모르겠어요. 계속 쉴 생각이었는데 뭔가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뭔데?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박지혜는 징역을 시작했고 손해배상금은 분할로 받기로 합의됐습니다. 장모님은 일단 백화점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죠.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오후 2시 강남 골목 작은 점포 앞이었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박영의 반찬 가게. 신계장. 민준이 내린 자금으로 작은 점포를 얻은 것입니다. 장모님이 원래 하고 싶어 하던 사업이었죠. 30년을 남편 뒷바라지로만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계속 다른 사람의 청소부로만 일했던 장모님.
이제는 자기 사업을 할 차례였습니다. 처음 자리를 보러 왔을 때 장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난 이런 꿈을 포기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장모님은 반찬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모두 찾아왔거든요. 신문 기사로 장모님이 유명해진 영향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장모님은 오히려 유명해졌습니다. 피해자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강한 할머니로서의 이미지였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으로요. 태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민준이 소개해 준 곳이었죠. 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제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이는 더 이상 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민준의 정체가 알려진 후로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이제 그녀는 초특급 부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재정계획 자문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었죠. 박지혜 같은 사람에게 당하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첫 번째 직원이 서준호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하려니 몸이 경쾌해졌어. 서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아니지. 당신이 도와줬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박지혜 같은 악의 고리는 계속됐을 거야. 민준과 서준호는 함께 사무실을 걸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이 빼곡했습니다. 눈도 내리고 있었죠. 오후 4시 민준은 명동 패딩 매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와 함께 말입니다. 당신 또 패딩을 사? 네, 이번엔 당신과 어머니 그리고 태준이 형 것도. 수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정말 패딩을 좋아하네. 뭐가 그리 좋아?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님을 지킬 때 패딩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여성용 패딩 4개 부탁합니다. 어느 색상으로 도와드릴까요? 검은색 2개, 회색 2개로 주세요. 그리고 큼직한 남성용 패딩 하나도. 직원은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리본도 보기 좋게 달았죠. 이번엔 민준의 패딩도 모두 같이 포장했습니다. 포장을 마친 쇼핑백을 받아든 민준과 수진이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장모님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번화한 골목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가게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너희들 왔구나. 뭐 하고 있었어? 장모님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죠. 어머님, 이것 좀 입어보세요. 민준이 패딩을 건넸습니다. 검은색 롱 패딩이었습니다. 또 무슨, 어머님이 얼마나 추워하시는데요. 이번엔 꼭 입으세요. 이번엔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고마워하셨습니다. 아, 정말 따뜻하다. 정말 따뜻해. 좋으신가요? 최고야. 정말 최고다. 태준이도 들어와 패딩을 받았습니다. 회색 패딩을 입고 웃었습니다. 형, 감사해. 정말 감사해. 당연하지. 가족 4명이 모두 검은색과 회색 패딩을 입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면 한 가족으로 보였죠. 실제로 이제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먹으러 갈까요?
좋지. 너희가 가고 싶은데. 그럼 시장 입구 국밥집? 좋아. 거기 가자. 가족 4명이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가운데 서 있었고 양옆으로 민준과 수진이가 섰습니다. 태준이는 뒤에서 따라왔죠.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응, 다 지나갔다. 이제부터는 행복할 차례야. 장모님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가족들의 뒷모습이 눈에 자국을 남기며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희망의 발자국처럼요.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국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테이블이 가득 찼죠. 국밥, 계란말이, 깍두기, 나물무침. 어머님 맛있으세요? 응, 정말 맛있다. 이런 건 뭐라고 해도 따뜻한 게 최고지. 박영희는 국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즐거워 보였죠.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나 회사에서 정직원 제의 받았어. 그래, 축하해. 형 덕분이야. 형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 몰라. 그렇지 않아. 내가 잘해서 그래. 수진이가 민준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고급 임원 같은 태도는 없었죠. 다만 따뜻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따뜻했어? 백수였을 때도 이랬어? 아니지. 백수일 땐 정말 그냥 백수였어. 하지만 어머님이 당하시는 일을 본 순간부터 달라졌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된 거야. 국이 식기 전에 모두 먹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국을 먹을 때 국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밖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도 그쳤습니다. 하지만 가족 4명은 따뜻했습니다. 2주 후 민주는 서준호와 함께 재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치료, 자산 회복 등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었죠. 민준아, 이 사업은 정말 의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겠어. 네,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 인생을 전부 내려놓고 이 일을 하는 거야? 네, 지금 200억도 무의미하다고 느껴요. 이게 더 소중합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위군. 진짜 좋은 사위야.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백수로 살 때는 몸이 힘들지 않았어요? 좀 그랬지. 하지만 이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악을 처단하는 것.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당신은 진짜 다른 사람이야. 1개월 후 강남역 법률사무소 건너편에 새로운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였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정의와 회복 함께하는 재단. 센터 개소식에는 장모님도 참석했습니다. 옷은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계셨죠. 어머님, 소개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왜? 장모님께서 이 센터의 첫 번째 피해자 상담 고문이 되셨습니다. 박영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분들, 제가 여기 있어요. 나처럼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당한 분들은 용기 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있습니다. 박영희의 말에 모인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장모님과 태준이도 있었습니다. 당신 왔네. 여보. 아, 오늘 제 센터 개소식 어땠어? 좋았어. 어머님도 정말 멋지셨어. 박영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감사한데.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면 봄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0억의 자산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의 별들을 봤습니다. 이제야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장모님께 패딩을 드리려고 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세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는 변화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요. 식탁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밥이 준비되었습니다. 따뜻한 국, 맛있는 반찬들. 어머님 맛있으세요? 응, 내 딸이 만들었으니 맛있지. 박영희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효도가 뭔지.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힘들어도 일어서는 거야. 그게 진짜 효도고 진짜 사랑이지. 박영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웃음으로.